네, 안녕하세요. 네, 기태쌤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그래도 여러분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날씨에 에어컨 잘 나오는, 빵빵하게 나오는 방에서 딱 편하게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다라는 게, 아쉽진 않죠? 솔직히 아쉽진 않고,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오늘도 열심히 공부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게 에어컨을 수리한다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지금 뜯겨서 나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더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편하게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좀 더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개화정책이 이제 추진되는 그런 모습들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군사 부분에서의 변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이제 배우러 어떤 사절단 파견하는 모습들. 근데 이런 개화정책을 모든 사람이 이제 반기고 환영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그런 개화정책들에 대해서 좀 이제 반발했던 그런 움직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반발했던 사람들이 첫 번째는 양반 유생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권 계층이죠. 기존 사회에서 특권을 가지고 이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가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 유생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그때 이제 이런 개화와 관련된 움직임들을 반대하는데 시기별로 우리가 이제 나눠서 어떤 식의 반응들을 보였나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양반 유생들의 활동을 위정척사 운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이제 유생들 입장에서 불렀던 명칭이에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은 위라는 거는 우리가 호위하다, 그래서 지키다라는 뜻이 있고 척은 우리 역사에서 보통 척이라는 그 글자가 나오면은 대체로 배척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 척화주전론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정, 바른 것을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척사, 그럼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른 것이라는 거는 유생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전통적인 질서,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가치, 뭐 신분제,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배척해야 되는 사악한 것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서양의 문물,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했던 거는 이제 천주교와 같은 거. 왜냐면 천주교가 이제 성리학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비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해서 특히나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성리학적인 가치를 지키고 천주교와 같은 서양 문물을 배척하자라는 게 위정척사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럼 우리가 이미 배웠던 사실들을 좀 떠올리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일단 1860년대로 갈게요. 60년대 하면은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은, 자, 우리 60년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죠?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우리가 딱 1860년대 하면은 그냥 바로 흥선대원군의 시대라고 박혀 있어야 돼요. 63년부터 73년까지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에는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서양 세력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찾아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신미하기가 71년이긴 하지만 그냥 큰 틀에서 그냥 60년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유생들은 서양의 그런 교역, 통상 요구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배운 바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뭐 이항로라든지 기정진이라는 사람인데, 특히 이제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이 이항로의 척화주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해를 이제 배척하고 전쟁을 하자. 서양 오랑캐가 오는데 우리가 막 쟤네랑 그냥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런 놈들은 아주 그냥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다. 싸워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60년대에는 흥선대원군과 이런 유생들의 생각이 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이제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0년대로 가겠습니다. 70년대 하면은 또 역시 메인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딱 요 사건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강화도 조약입니다. 근대사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는데 연도를 외우면 외울수록 좋아요. 외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 강화도 조약 몇 년? 1876년 기억하셔야 돼요. 70년대에는 이제 강화도 조약을 이제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죠. 그래서 역시 양반 유생들 입장에서는 안 된다. 우리 문 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나오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최익현이라는 인물입니다. 당대 이제 유생들 중에서 거의 뭐 손에 꼽힐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되게 영향력 있는 그런 유생인데 이 최익현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그 사료에 나옵니다. 외양일체론. 요거는 이제 바로 감이 딱 오죠. 외놈이나 양키나 한 몸이다. 물론 이게 양키가 아니고요. 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어차피 그놈이 그놈입니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우리 정부의 분위기는 야, 우리 뭐 일본이랑 예전부터 교역을 했는데 그냥 옛날 관계를 그냥 좀 다시 회복하는 거지 뭐. 약간 요런 좀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일본은. 근데 최익현은 딱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도 지금 이미 근대화가 되고 서구화가 돼가지고 쟤네들도 생각하는 방식이 또 행동하는 방식이 서양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본과 이제 교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 서구의 문물, 천주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사료를 보시면은 이 외양일체론, 그러니까 외놈과 양놈이 같다라는 것 더불어서 이 최익현은 이 문호 개방은 결국에 저들의 어떤 경제적 침략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70년대에는 이런 식으로 최익현을 비롯해서 외양일체론이라는 게 나왔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라는 사건과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로 가면은 80년대 이제 사건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딱 뭐 하나 꼽자 이건 아니지만 이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들어갈 만한 게 뭐냐면 바로 개화 정책의 추진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통리기무화문의 설치죠. 1880년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개화 정책이라는 걸 해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시 유생들이 반발하게 돼요. 근데 이 유생들을 결국에 이제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든 그 사건이 뭐였냐면은 바로 조선책략이라는 책 때문입니다. 기억나요? 누가 가지고 왔죠? 황준원 아니고 김홍집입니다. 김홍집. 황준원 쓴 사람이죠. 김홍집이 일본의 수신사로 갔다가 이 조선책략을 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 기억나실 거예요.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일본하고 이제 조약 맺고 미국도 끌어들여라.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제 많은 유생들이 너무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순 없다.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교역하는 것도 너무 지금 화가 나는데 미국하고도 손을 잡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생들이 막 상소를 올려가지고 고종에게 이제 반대 의사를 마구마구 밝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남 지역, 그러니까 경상도 영남 지역의 유생들 10,000명에게 서명을 받아가지고 상소를 올린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만인소라 그래요. 이 만인소는 뭐 이 시기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조선 역사에서 뭐 몇 차례가 있었는데 보통 진짜 참다 못해서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했을 때 우리가 마치 무슨 뭐 서명운동하고 뭐 청와대 뭐 국민청원 막 이런 거 하듯이 사람들이 상소문에다가 자기 이름을 막 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딱 10,000명은 아니겠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보통 만인이라는 거는 아주 모든 사람, 많은 사람 뭐 이런 거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이 만인소가 사람들 이름을 써가지고 붙이는 거라서 이 상소문의 길이만 거의 뭐 한 100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남 만인소를 고종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글을 썼는데 악플이 막 한 10개, 100개 막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이제 막 상소 올리고 했던 사람 중에 일부는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80년대 만인소라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유생들은 이제 뭐 열심히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계속해서 고종은 꾸준히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위정척사운동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이제 가장 이제 쉬운 접근은 이 사람도 너무 꼰대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다. 나 때는 말이야. 성리학이 뭐 천주교? 나 때는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의 어떤 그 지위나 권력만을 위해서 때를 쓴 거라고만 보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최익현의 경우에 일본이 경제적인 침략을 하고자 하는 거다라는 거를 꿰뚫어 본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때 이만손 역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조선 침략을 통해서 결국 미국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러시아를 막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러시아를 화나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국제 외교 관계에 대한 어떤 지식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막 새로운 거를 땡깡 부리면서 거부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름의 어떤 세상을 보는 그런 인식도 분명히 존중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가 돼서 어떤 일본의 어떤 침략이 본격화됐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냥 무기를 들고 사람을 모아서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항일의병운동은 일제강점기가 되면 역시 또 독립운동으로 계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기억해서 이 위정척사 운동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양반 유생 말고 하층민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예고했던 99인들, 이 사람들의 이제 반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공부하게 될 내용은 이모군란입니다. 1882년, 그러니까 이모년에 군인들이 일으킨 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도시 하층민이 또 가담해가지고 또 함께 이 난리통에 막 섞여 들어갑니다. 도대체 왜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모군란의 배경도 역시 개화 정책의 추진과 관련이 있어요. 정부가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국가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이 막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일본에서 이제 일본에 우리가 개항을 하면서 일본이 막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피해가 이제 고스란히 백성들에 오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피해가 역시 쌀값이었어요. 쌀을 일본에서 이제 막 사가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조선에서 도는 이제 쌀의 양이 부족해져가지고 결국 쌀값이 폭등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가장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좀 더 많은 이제 피해를 그런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제 그냥 취약한 계층이라고 하면은 군인이었어요. 군인. 특히 이제 구식 군인이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구식 군인들은 안 그래도 이제 힘든 사람들인데, 이런 어떤 개화 정책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를 완전히 이제 온통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일자리를 잃었죠. 그러니까 원래 5군형이었는데 2형으로 축소가 돼요. 그럼 그 과정에서 당연히 군인들은 이제 실직을 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도 역시 어떤 고용 불안정을 느끼고 있었겠죠. 나도 언제 잘릴지 몰라,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당시 이제 새롭게 만든 신식군대인 별기군, 별무반이라고 할 뻔했네요. 별기군하고의 차별 대우가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옷에서부터 뭐 급료에서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99년들한테 급료를 이제 제대로 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 줬냐면은 무려 13개월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3개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13일만 용돈 안 줘도 엄마랑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13개월 동안이나 이제 급료를 안 주니까 결국 얘네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투잡을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만 이제 종사를 하면서 근근히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고종이 알게 돼요. 보다가 야, 뭐 얘네 13개월 동안이나 급료를 안 받았어? 이러고 깜짝 놀라게 돼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쟤네는 반란 안 일으키느냐. 쟤네 진짜 되게 착한 애들이다 이러면서 빨리 이제 급료를 줘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13개월치를 다 주진 못해도 그래 한 달치를 지금이라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구식군인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구식군인들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13개월 동안 못 받았지만 한 달치라도 준다는 게 어디예요? 나갈 때 이제 애한테 얘기했겠죠. 오늘은 아빠 가지고 쌀밥을 먹게 될 거야 임마.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을 거예요. 큰 소리 뻥뻥 치고 마누라한테도. 그리고 딱 갔는데 딱 받고 나니까 절반이 이제 먹을 수 없는 어떤 모래, 뭐 겨 이런 거랑 쌀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나 이 그 기대가 갑자기 막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분노, 제가 묘사도 못하겠네요. 어마어마한 그 분노를 이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쌀을 나눠주던 노비한테 한마디 했겠죠. 이거 왜 이렇게 딴 게 많이 섞여 있습니까? 뭐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노비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선해청이랑 관청에 일하는 노비가 좀 약간 띠껍게 한 것 같아요. 미안, 너 뭐 그거나 받았으면 됐지 뭐 고마운 줄 알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뚜껑이 열리게 되죠.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노비를 패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조사하러 나왔겠죠. 그럼 당연히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물론 이제 사람을 죽인 건 잘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선해청의 어떤 비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이 주동자인 군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군인들이 너도 나도 열받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 난을 일으키게 된 게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같이 힘들었던 그런 도시 하층민도 합세하게 되면서 이 어떤 난리가 더 확대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당시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정부의 어떤 주요 관리들의 집을 습격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선해청을 담당하고 있던 뭐 민겨모의 집을 들어가가지고 막 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가냐면은 일본 공사관을 또 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하고 일본 공사관은 우리가 봤을 때 상관없는 것 같지만 왜 일본 공사관을 공격한 거냐면은 이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어떤 경제 침탈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이 일본에 대한 반감이 아주 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네가 뭐 급료를 주는 건 아니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한번 한풀이 하자. 그래서 일본 공사관도 습격을 해가지고 이때 공사관이 이제 피해를 입고 일본인들도 죽게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얘네들이 좀 조직적으로 변합니다. 아마 이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흥선대원군이 개입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이후에 호시탐탐 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계속 이제 막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난리가 난 거를 보고 슬쩍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구식군대와 도시하층민을 약간 좀 지휘했던 것 같아요. 몰래. 그래서 결국에 궁궐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민씨 일파들을 결국 처단하게 됩니다. 많은 고위관리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지도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명성황후도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명성황후는 이제 궁궐을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막 3일 동안 막 궁궐에서 막 난리를 치면서 왕비 데려와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 이 난리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이제 땡큐죠. 내가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지 이러면서 이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결국에 다시 집권을 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지금 몇 년 만입니까? 9년 만에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했던 개화 정책들 다 취소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뭐 통리기무함을 뭐 폐지시킨다든지 뭐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 옛날로 돌려버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개화 정책이 전부 다 중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명성황후도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충주에서 이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어떤 인맥을 이용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결국 이 사건이 청나라에게도 알려지게 돼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땡큐죠. 언제든지 조선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었는데 그 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그래서 결국에 군대를 이끌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난리의 주동자인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서 중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황당하겠죠. 흥선대원군은 뭐 어디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럴까 했다가 갑자기 막 장정 2명이 옆에서 딱 어깨동무를 하더니 우리가 갈 곳은 중국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모군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이런 과정보다는 사실 결과입니다. 우리가 배경과 결과가 좀 더 중요해요. 이모군란은. 자, 결과를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배웠던 조청상민 순응무역장정이 바로 요때 체결이 됩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가 청의 속방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화진과 한성을 개방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사할 수 있는 외국인 누가 있어요? 일본인이 있죠. 이 일본인은 부산, 원산, 인천 이런 데에서만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청나라 상인은 양화진, 이거 기억나죠?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양화대교. 양화진과 서울 한복판에서도 앞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본의 경제 침탈에 이어서 청나라 상인들의 침탈도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와 청나라가 4대 관계이긴 했어도 그동안 실질적인 어떤 간섭이라든지 지배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4대 관계였기 때문에. 근데 청나라가 좀 서양 사람들을 겪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런 자기 주변에 일종의 형식적 4대 관계를 했던 나라들을 실제 자신의 마치 서구식 식민지인 것처럼 바꾸려는 좀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조선을 완전히 자기의 영향 아래 두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일본이 미웠겠어요. 그래서 내정 간섭을 시작하면서 그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군대를 아예 주둔을 시켜버려요.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무섭겠죠? 그 다음에 고문을 파견하는데, 이거 질문이 좀 들어오는데, 고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부서에 고문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주로 이 부서가 어떤 일을 집행할 때 옆에서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고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문을 파견했다는 거는 조언을 해주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지켜보겠다, 약간 이런 거겠죠. 그래서 내정에서는 마건상이라는 사람, 중국 사람이겠죠. 외교에 있어서는 멜렌도르프,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좀 중국하고 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겠죠. 이 두 사람을 파견해서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조약이 또 하나 나옵니다. 아주 이 조약이 앞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긋지긋합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거는 일본과 조선이 맺은 조약이에요. 일본은 갑자기 왜 나왔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까? 요거. 공사관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일본인 좀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상금을 우리가 지불하게 돼요. 이것도 우리한테 재정적으로 상당한 타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 이제 앞으로 공사관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호위하기 위한 일본의 군대를 주둔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보면은 중국 군대도 들어와 있죠. 일본 군대도 들어와 있는 되게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남의 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다는 거는 사실 썩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서로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 두 나라가 들어왔다는 건 전쟁의 냄새가 지금 계속 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일본군의 규모는 청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적긴 합니다. 막 다 싸울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대립에 지금 냄새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 질문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제물포는 인천입니다, 인천. 인천을 이제 그냥 제물포라고 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 지금, 99군인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어느새 갑자기 우리나라에 청나라와 일본이 대립하는 그런 구도까지 나타난 거예요. 결국에 이 분위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빵! 터지겠죠. 그 터지는 게 바로 우리가 뒤이어서 배울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해가지고 끝난 거 아니었어? 할 수 있는데 안 끝났습니다. 우리 갑신정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뭔가 좀 칠판이 계속해서 꽉꽉 차 있는 느낌이죠. 그만큼 오늘 할 내용이 좀 많고 좀 중요한 사건이라서 그런 거니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배우게 될 거 갑신정변입니다. 갑신년에 일어난 어떤 정치적인 변동, 정치적인 변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어떤 젊은 엘리트의 정치인들이 어떤 나라의 현재 그 정책에 불만을 품고 한번 이 국가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다 물론 이제 실패하긴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또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왜 이 젊은이들은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을까?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이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을 공부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걸 이제 국내적인 상황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하겠지만 온건 개화파와 어떤 급진 개화파라는 두 집단의 대립으로 이해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집단의 특징을 보고 이 둘이 왜 대립했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이거를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청나라와 일본의 어떤 대립으로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나중에 역시 보시면 알겠지만 청하고 일본이 우리가 서로 지금 이모군란 이후에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터졌던 사건이다 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 갑신정변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갑신정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어떤 실질적인 간섭 이런 게 너무 심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개화의 어떤 속도도 약간은 정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늦어져요. 근데 사실 이 속도가 늦어진다라는 거는 갑자기 뭐 하던 걸 안 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오늘 배울 사건의 주인공들인 급진 개화파들의 입장에서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모군란 이후에 결국에 개화파가 둘로 쪼개지게 돼요. 이거 시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쪼개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자, 어떻게 쪼개지냐면은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이렇게 우리가 나뉘어지는데 이 둘은 성향 차이가 있습니다. 뭐 개화를 해야 된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화파겠죠. 근데 그 방향에 대해서 다른 건데, 자, 온건개화파는 얘네들이 모델로 삼았던 거는 바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처럼 우리도 근대화를 하자. 청에서 양무운동이라는 어떤 활동이 있었는데 이거는 중체서용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몸은 중국인데 쓰는 도구는 서양의 것. 그러니까 좀 약간 짬뽕시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동도석이라고 합니다. 동쪽의 어떤 정신과 서쪽의 그릇.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뭐 서양의 물건을 쓰더라도 어떤 우리의 문화, 풍습, 정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것을 유지하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급진개화파는 생각이 좀 달라요. 얘네들이 목표로 했던 거는 일본과 같은 모델입니다.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근대화를 일으켰는데 방향이 중국과 완전히 달라요. 얘네들은 문명 개화라 그래서 그냥 싹 다 고치는 방식으로 근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전통과 풍습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물건을 쓴다고 해서 그게 바로 서양 사람들처럼 될 것 같냐? 아니다. 우리도 서양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쟤네들처럼 먹고 쟤네들처럼 행동을 해야지 쟤네들의 물건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주류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학술적인 용어로 그냥 동도서기에 대비해서 서도서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상태도 서양의 것을 본받고 기술도 서양의 것을 갖다 쓰자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뭐 김윤식이라든지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은 기억나시죠? 영선사로 파견됐던 사람. 이 사람은 그래서 청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를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청나라가 또 우리를 좀 보호해 주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좀 청나라에게 형식적인 사대를 하더라도 좀 내줄 거 내주더라도 그 보호를 우리가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특히 김옥균이죠. 얘네들은 일본이 아주 단시간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어쨌든 산업혁명 이후에 오래 걸쳐서 근대화를 이룩한 거를 이 일본이 아주 단시간 내에 이룩했다고 김옥균은 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일본처럼 해야지만 근대화를 빨리 이룩할 수 있는 거고 그 방법이라는 거는 부국강병.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기르고 군사대국으로 발전해가지고 서양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온건개화파의 방향과 급진개화파의 방향이 상당히 좀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쪽이야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감안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청나라의 보호를 받자라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들은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중국의 영향 아래 있을 거냐. 벗어나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사료도 있는데 사료에 어떤 내용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김옥균은 이 온건개화파에 대해서 사대당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사대하는 애들이다. 무슨 개화냐. 우리가 진정한 개화당이고 우리가 진정한 독립당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사대하는 애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둘의 대립이
또 어디서 이제 촉발이 되냐면은 재정 문제에서 시작을 해요. 결국에 항상 모든 싸움은 돈이 없어가지고 생기는 싸움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했을 때 이 온건기아파에서는 뭘 주장했냐면은 야 까짓 거 동전 찍어 라고 한 거예요. 이 동전 찍어 하니까 우리 또 생각나는 거 있죠. 당백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완전히 우리가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근데 그걸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동전을 찍지 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당100은 좀 너무하니까 당5로 갑니다. 5배. 그래서 당오전을 발행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급진계아파 쪽은 야 흥선대원군이 그거 하다 망한 거 기억 안 나냐?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내가 일본 가서 돈 빌려올게 임마 해가지고 김옥균이 큰 소리를 뻥뻥 친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뭐라고 했냐면은 뭐 둘 다 하자. 당오전도 찍고 너도 돈 빌려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김옥균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이러저러 하니까 돈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일본이 우리도 돈이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옥균이 막 큰 소리 치겠죠. 야 지금 내가 돈 못 빌려가면은 야 큰일 나. 내가 지금 큰 소리 뻥뻥 치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랬는데 야 없어 너 안 돼. 우리 돈 못 빌려줘. 이렇게 된 거예요. 김옥균이 그리고 돌아왔는데 당연히 이제 고종하고 온건계아파들이 엄청 이제 속으로 놀렸겠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그러면서 이제 급진계아파들의 어떤 입지, 발언권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전력이 있잖아요. 지금 큰 소리 뻥뻥 쳤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김옥균의 어떤 주장이 좀 잘 안 먹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답답하죠. 얘들 너무 답답해. 말도 안 들어주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기회가 생겨요. 어떤 기회가 생겼냐? 자 청프 전쟁이 발발합니다. 청나라와 프랑스의 전쟁. 베트남을 두고 이제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좀 전세가 이제 불리하니까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군사 중에 절반을 빼가지고 베트남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3,000명이 이제 주둔하고 있었는데 한 1,500명 정도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물론 1,50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거. 김옥균 입장에서는 이거 좀 절반이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마침 일본도 펌프질을 막 합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뭐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이다. 지금 일본도 청나라가 조선에서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침 이런 일이 있으니까 김옥균을 한번 잘만 이용해가지고 청나라를 좀 몰아낼 수 있으면은 이득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사실 뭐 갖춰진 건 아니지만 갖춰졌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김옥균은. 그래서 결국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일으켰냐면은 전개를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우정국이라는 관청 뭐 그런 게 생깁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체국이죠. 우체국. 우편 업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우정국을 처음 열었던 축하 파티에서 개국 축하연에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지고 같이 막 놀지 않겠습니까? 그날 방심한 걸 틈타서 이 민치 세력을 제거하자라는 게 이 급진계아파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정국 주변에 숨어 있다가 당시에 이제 뭐 민영익이라든지 뭐 여러 민치 세력들과 고위 관리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바로 고종한테 달려가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청나라 병사들이 난리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고종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부를 수립할 거다라는 어떤 계획서를 주게 되고 고종이 뭐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옥균을 비롯한 이 계아파들이 개혁 정강,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렇게 제도 바꿀 거야, 요런 나라 만들 거야 라는 어떤 조문을 발표하게 돼요. 요 내용은 그냥 지금 볼까요? 지금 보겠습니다. 거기 밑에 사료를 보시면 개혁 정강이 쫙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해석을 해드릴게요. 몇 페이지냐면은 어차피 뭐 화면에 몇 페이지인지 나올 겁니다. 1번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해서 청해 조공한 허례 폐지하자. 자, 이거 딴 거 없죠. 흥선대원군이란 친해서가 아니라 청에 대한 어떤 사대를 벗어나는 게 이 급진계아파들의 목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2번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 자, 문벌을 폐지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상 거의 신분제 폐지라고도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급진계아파들은 어쨌든 서양 문물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런 얘기까지도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급진계합파의 주역들은 대체로 다들 이제 고위 관리의 자제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벌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긴 합니다. 되게 대단한 거예요. 3번 뭐 지조법을 개혁하여 어쩌고 저쩌고. 요건 이제 옆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세금을 수취하는 방식을 조금 고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아예 토지제도 자체를 좀 바꿔주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땅을 주는 걸 바라는 거지 세금 걷어가는 방식 바꾸는 거 가지고 사실 뭐 느낌도 안 와요. 좀 아쉬운 부분.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13번에 대신과 참찬이 의정소에서 회의하고 국왕한테 아래서 정령을 집행한다. 자,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신하들끼리 뭔가 딱 법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지 딱 정한 다음에 국왕한테 사인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사실상의 입헌군주제의 개념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정치 체제로 지금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개혁정강을 발표하고서 이제 뭐 병조판서는 누구, 뭐 어디는 누구,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이름들을 막 발표를 합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기들이 이제 막 우리나라를 막 주무르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청나라가 금방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도 사실 그렇게 세지가 않아가지고 프랑스랑 이제 베트남에서 붙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그 전쟁이 정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요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말머리를 돌아오게 되고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청나라 군대가 돌아와가지고 결국에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근데 뭐 또 기록에 보면은 마침 또 이 청나라 군대가 들이닥치기 직전에 뭐 총을 막 또 수리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막 총을 막 수리하려고 막 다 분해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청나라 군대가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뭐 싸워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본군이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야, 청나라 군대는 우리보다 너무 많은데 야, 우리도 그냥 집에 갈게. 너 알아서 해. 이러고 철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믿었던 일본한테 배신을 당한 거죠. 급진계합파애들은. 그러면서 결국에 급진계합파가 세웠던 이 개화당 정부라는 거는 사실상 3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 3일 동안은 되게 신났겠죠. 근데 결국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3일 천하였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급진계합파의 인사들은 결국 이제 도망을 가서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자, 그럼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갑신정변의 결과. 자, 두 가지. 역시 또 조약이 나옵니다. 지긋지긋한 조약. 자, 한성조약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에요. 조선과 일본이 맺었는데 사실 좀 이상하죠. 지금 이거 일본이 갑자기 우리랑 조약을 왜 맺지? 이상한데, 자, 내용을 일단 보면은 배상금을 지불하고 공사관을 다시 짓는 비용을 우리가 주게 돼요.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갑신정변에 자기들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청나라하고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바로 손을 뗀 거예요. 그러고 모른 척하는 겁니다. 야, 우리도 피해봤어. 아, 진짜. 야, 우리도 피해봤으니까 배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역시 우리나라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 다음이 이게 좀 더 중요하죠. 티엔진 조약이에요. 티엔진 조약. 이게 이제 그 한자로 하늘천자라서 우리 중국어 배운 친구들 알죠? 티엔 알죠? 그러니까 티엔친 조약이에요. 티엔친 조약. 그래서 굳이 여의자를 써요. 티엔진 조약. 청나라하고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내용은 양국의 군대 그냥 일단 철수시키자. 우리 조선에서 같이 있어봤자 이거 서로 안 좋으니까 일단 철수하자. 이렇게 돼요. 이거 누가 이득일까? 이거는 무조건 일본이 이득이죠. 지금 당연히 청나라 군대는 남겨도 되지만 일본 군대는 사실 빠져야 되는 상황이나 다름없어요. 사실은. 붙어봤자 어차피 지고. 근데 청나라가 어차피 뭐 우리가 내정 간섭도 하고 있고 뭐 조선 우리 건데 뭘. 그러니까 딱 대국의 마인드. 야, 우리 같이 철수하자. 깔끔하게. 그러니까 일본이 땡큐. 탁 철수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조선에 만약에 어떤 유사시에 군대를 보낼 때에는 서로 알려주자. 그냥 몰래 진짜 치사하게 몰래 오지 말고 알려주자. 야, 나 내일 조선 갈 거다. 뭐 너 오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하자는 거야. 자, 냄새가 나죠. 나중에 결국에 요 조항 때문에
바로 10년 뒤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텐진 조약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안 설명을 깜빡했는데 이건 말로 설명할게요. 그럼 이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 갑신정변만큼이나 평가가 갈리는 사건이 없습니다. 되게 다양한 평가를 해요. 일단은 이 갑신정변은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어떤 가장 최초의 개혁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추구했던 어떤 국가의 모습이 근대적인 그런 체제를 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요 주역들이 소수였고 엘리트였고 너무 젊은 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 중심 인물들 대략 나이가 20대 초중반입니다. 뭐 김옥균 정도가 30대 한 중반이고 그냥 30대 초반인 애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2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면은 너무 꼰대 같긴 하지만 너무 젊은 혈기에 차근차근 뭔가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한 번에 뒤집으려고 했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중의 지지를 확실하게 획득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자체가 너무 엘리트고 하필이면 또 얘네가 일본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우리 백성들이 일본을 보는 시각이 어때요? 매우 부정적이에요. 근데 얘네가 일본이랑 손잡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급진개혁파가 좋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얘네들이 내걸은 개혁 정강은 되게 좋은 겁니다. 일반 백성들한테도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끌어들이지 못했다라는 점. 이게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갑신정변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많은 인재들을 또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 온건개혁파의 뭐 민씨 세력들도 이 갑신정변 과정에서 많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급진개혁파 인물들, 예를 들어서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을 갔다가 결국 10년 뒤에 암살당하게 됩니다. 박영효 정도는 나중에 돌아오긴 하지만 홍영식은 또 그 자리에서 죽어요. 갑신정변 당시에.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젊은 혈기에 일으킨 사건 때문에 사실은 좀 유능한 인재들, 나중에 우리가 좀 발전해야 될 때 곳곳에서 활약을 해줘야 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얘네들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기도 힘들죠. 왜냐면은 얘네들은 다 이제 역적이 됐는데 얘네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 너도 그런 놈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주장을 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되게 잃은 게 많은 그런 사건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진짜 마지막, 요거는 금방 끝나요. 그럼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는 제가 그냥 띄워드릴 테니까 뭐 여기가 됐든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의 정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청의 간섭이 더 심해졌겠죠.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청이 더 강하게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급진개혁파가 아니었던 사람들조차도 야,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우리가 좀 청의 간섭이 이제는 좀 이렇게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구하고 이제 연락을 하게 되냐면은 결국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비밀 협약을 이제 추진하게 돼요. 물론 이게 중간에 들통이 나가지고 잘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러시아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우리에게 손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라고 하면은 지구 끝까지 쫓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러시아가 내려오는 거는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막겠다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좀 그 추운 동네이기 때문에 좀 따뜻한 항구를 원했어요. 그래서 뭐 유럽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 했는데 그때마다 딴지를 거는 애들이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가 한반도로 내려올 것 같은 냄새가 나니까 그 먼 곳에서 한반도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반도 남쪽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강제로 점령하게 돼요. 이것도 되게 황당한 게 우리나라 정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청나라하고 일본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청나라에서 야, 너네 그 섬 영국 애들이 갖고 있다던데,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이미 영국 사람들하고 거문도 주민들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잘 살고 있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영국이 거기를 점령하게 돼요. 뭐 물론 이제 거문도의 주민들과 군인들은 매우 잘 지냈다고는 하지만 어떤 국가의 주권 차원에서는 우리의 섬을 다른 나라가 허락도 없이 그냥 강제로 2년 동안 점령했다라는 게 사실은 좀 황당하고 좀 큰 그런 사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일본은 역시 계속해서 어떤 경제적 침탈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 중청, 그 다음에 영국, 뭐 일본 이렇게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부들러가 등장합니다. 부들러가 독일 사람인데 이런 조선의 상황을 보고 야 차라리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드는 게 어떠냐라는 일종의 제안을 해요. 부들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육일준도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지만 김옥균도 일본에서 편지로 우리는 중립국이 돼야 돼 막 이런 식의 글을 쓰기도 해요. 당연히 이제 그게 이제 잘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조선은 겉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평온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약간 폭풍전야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1884년부터 1894년까지는 뭐 이렇다 할 큰 사건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조용조용히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은 서로 대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노려보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10년 동안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1894년에 그 10년 동안 묵혀져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팡 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1894년의 상황을 배우게 될 텐데 아마 이제 여러분이 근대사를 공부하는 이제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복잡한 그런 내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잘 명쾌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셔야 돼요. 여기는 진짜 복습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용어도 좀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 이제 우리 직접 만나겠네요. 네, 직접 만나서 이제 또 일제강점기를 배우게 될 겁니다. 황당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